네, 안녕하세요. 배구도사TV입니다. 배구가 없는 월요일은 배구도사 먼데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배구도사TV와 함께 하시면 여자 배구를 더 깊게 그리고 두 배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참여를 해주시면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제 영상과 라이브가 노출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난주 동안의 경기 결과를 정리해드리고 주요 이슈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18일 일정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난 18일 경기죠. 화요일 진행된 GS 칼텍스 대 현대건설의 경기에서는 GS 칼텍스가 풀세트 접전 끝에 현대건설을 잡는 반전을 선사했습니다. 위파이가 빠진 현대건설은 최근에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GS는 유서영과 안혜진의 복귀로 실바 몰빵팀에서 벗어나고 조직력 있는 배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제가 뽑은 MOM은 실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일 경기죠. 수요일에 열린 페퍼저축은행 대 정관장의 경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페퍼의 셧아웃 승리였습니다. 이날 정관장은 특유의 범실 파티와 염혜선의 단조로운 윙 몰빵 운영 그리고 부키 메가의 동반 부진으로 자멸을 했고 고이진 감독은 관중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코트를 떠나버렸습니다. 올 시즌 정관장의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 경기였는데요. 선수들의 문제를 떠나서 고이진 감독의 태도가 또 한 번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화내고 삐지고 토라지고 또 이제 나가버리고 이게 프로팀의 감독이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배구의 부끄러운 단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일에 열린 기업은행과 도로공사의 경기에서 안정적인 수비와 삼각편대가 맹활약한 도로공사가 기업은행을 셧아웃 시켰습니다. 이 경기로 인해서 기업은행은 5라운드 전패를 기록하면서 4위 자리를 뺏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세한 기업은행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 배구도사 분석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일 열린 경기 현대건설과 한국생명의 경기는 흥국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위파이가 빠진 현대와 투투크가 돌아온 흥국에 무게감은 확연히 차이를 보여줬고 특히 투투크는 2경기 연속 범실이 경기당 1개밖에 없는 그런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제가 뽑은 MOM의 2경기 연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2일 열린 정관장과 GS의 경기에서는 부키리치의 부상과 안혜진의 부상이 동시에 나온 안타까운 경기였습니다. 안혜진의 모습인데요. GS 같은 경우에는 이 부상이 더욱더 뼈 아플 것 같습니다. 양 팀의 부상으로 인해서 득이 된 것은 그 정관장이고 실이 된 것은 GS인데 부키리치가 빠진 후에 정관장은 특유의 윙 몰빵 배구에서 탈피하면서 간만에 미들 활용이 늘어났고 그 덕에 대부분의 선수가 다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교체해서 들어간 신인 전다비인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GS는 안혜진의 복귀 후에 실바 몰빵 배구에서 탈피하는 좋은 모습을 이어왔지만 이 경기 중반에 안혜진이 다시 한번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됐고 무너지며 예전의 그 GS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안혜진이 교체된 후에 표정이 너무 심각하게 안 좋아서 그간에 있었던 무릎과 허벅지 부상이 재발한 듯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동안의 2년 공백이 다시 이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 자, 마지막으로 23일 열린 도로공사와 페퍼저축은행의 경기는 박빙의 풀세트 끝에 도공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양 팀의 가장 큰 차이는 리시브 효율이었는데 도공은 임명욱을 필두로 아웃사이드 히터들이 준수한 리시브를 보이면서 팀에 안정감을 주었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기를 했지만 반대로 페퍼는 박정아 이한비의 핵폭탄 리시브 라인이 마이너스 리시브 효율을 보여줬고 믿었던 한다에마저 20% 수준에 머물면서 서브만 받다가 경기가 기우는 올 시즌에 내내 이어지고 있는 나몰라 리시브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영 감독은 본인의 입으로 인터뷰에서 맨날 리시브가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리시브를 못하는 2명을 주구장창 선발로 기용하는 모습이 정말 초짜 티를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일정을 정리해 드렸고요. 지난주 이슈를 체크해보면 가장 큰 소식은 부키리치의 부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상 장면을 함께 영상으로 보시고 제가 설명을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부상 장면을 한번 보시죠. 자, 볼이 너무 붙는 바람에 안해진의 백토스가 너무 붙어서 실바랑 부키리치랑 네트 근처에서 플레이를 하다가 실바의 발을 밟고 이제 부키가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또 멀쩡하게 걸어 나가는 모습이죠. 원래 발목 접질리면 그 당시의 통증보다는 이제 하루 지나서 발목이 부으면서 좀 아픈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기사가 부키리치 발목인대 파열, 전치 4주 진단, 네, 요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너무 네트에 붙은 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양팀 선수 그 실바와 부키리치가 모두 위험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요런 부키리치의 부상이 정관장 입장에서는 비상이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관장의 약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관장은 불안한 리시브 라인과 더불어서 메가 부키, 하이볼 윙배구를 지향하는 팀 컬러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에 굉장히 의존하고 그런 경기를 하면서 이 두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 고저를 오가는 배구를 보여줬습니다. 만약 부키리치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배구가 6라운드까지 이어졌을 것이고, 그 결과 큰 경기에서도 철저하게 분석당하며 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부키의 부상으로 인해서 염에서는 미들과 국내 선수들의 활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부분은 바로 GS전에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부키가 복귀했을 때도 다양한 분배 배구를 한다면 상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정관장을 상대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키리치의 체력적 문제입니다. 후반기 거의 부진했던 부키리치의 가장 큰 문제는 체력이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풀타임 아웃사이드 히터를 소화하면서 공수를 오가다 보니까 지난 시즌보다 훨씬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냈는데, 이 부상으로 인해서 체력적으로는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부키리치의 체력 문제는 데이터에서도 드러나는데, 전반기 공격 성공률이 42.24%에서 후반기 38.89%로 떨어졌고, 오픈 공격도 전반기 40%에서 후반기 36%로 떨어졌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무리하게 출전을 강행한 후에 부상을 당하면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서 복귀하는 사례가 스포츠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인대 파열이 경미한 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 큰 부상도 아니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기간을 충분히 쉬면서 컨디션을 회복한다면 이 또한 새로운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업 멤버들의 활용입니다. 부키가 부상을 당함으로 인해서 큰 경기에 투입될 백업들의 경기 감각과 경험치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주전만 잘해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관장같이 기복이 심한 팀은요. 적재적소에 백업 멤버들이 활약해주는 팀이 결국에는 약점을 보완하면서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만약 부키리치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전다빈, 박혜민, 이선우 같은 선수들이 뛸 기회가 없었겠죠. 그러면 막상 플레이오프에서 부키리치가 부진할 때 이 선수들이 잠깐이라도 대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부키리치의 체력적 한계로 인해서 리시브가 터지고 공격 범실을 하면서 자멸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부키리치의 부상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경기 감각도 오랜 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 부분은 흥국의 투트크가 잘 보여주고 있죠. 과연 부키리치의 부상을 전화 위복으로 반전시킬 수 있을지 두고 보는 것도 6라운드의 큰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주 이슈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은행의 김호철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호철 감독 선수 시절 모습이죠. 너무 멋지죠. 토스하는 모습이, 자세가. 이런 탄력과 이런 토스, 역동적인 토스 자세로 그 168의 그 단신의 키를 극복한 건데, 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전드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 레전드는 과거의 김호철 감독 선수 시절 때 그 호칭이고, 지금은 레전드라고 하기에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했듯이 김호철 감독은 배구 팬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레전드입니다. 한국 최초로 이탈리아 리그에 진출을 해서 세계적인 세터로 활약을 했고, 이탈리아 활약을 계기로 이탈리아 연령별 대표와 우리나라 국가대표, 그리고 남자부 현대 캐피탈에서도 우승을 이끌었던 우리나라 배구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호철 감독의 모습은 전혀 이 레전드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기업은행의 후반기 그 5라운드 성적인데요. 네, 5라운드 전패했습니다. 자, 현재 기업은행은 후반기 1승 11패로 올 시즌 전반기 최악의 부진을 보여준 GS나 지난 시즌 페퍼저축은행 못지않은 최악 중의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 시즌 전부터 기업은행의 구조적인 선수 구성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 상위권은 어렵다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시즌 전 했던 전망을 함께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터와 팀의 부조화, 제가 볼 땐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기업은행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셀러리캡 제도에서 잘못된 선수 구성을 잘 보여주는 기업은행. 감독보다 디렉터가 필요한 팀. 수비만 잘해서는 중위권도 어렵다. 이게 제가 낸 기업은행의 결론입니다. 제가 볼 때 기업은행은 선수 구성을 너무 잘못했습니다. 돈을 엄한 데다가 지금 많이 썼고, 그로 인해서 백업도 굉장히 약하고, 이게 시즌 전에 선수 구성 5개월 자체가 전에 잘못됐어요. 만든 영상이에요. 이게 5개월 이소영이 전에. 연봉이 7억입니다. 김희진이 연봉이 3억 5천입니다. 황민경이 연봉이 4억입니다. 이주아가 연봉이 4억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진짜 그 연봉값을 풀주전으로 해가지고 6라운드 내내 자기 연봉값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좀 잘 안 보여요. 이소영, 황민경 둘이 번갈아 가면서 나올 것 같고, 들어가봤자 전위에서 많이 막힐 것 같고, 그리고 이주아도 그 상위권 미들로 보기에는 좀 어렵죠. 지금 요번에 안 그래도 지금 아시아 쿼터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주아가 4억을 받을 정도의 그런 상위권 미들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또 그 누구야, 또 이런 고액 연봉자들이 진짜 자기 역할을 해주면서 잘하면 뭐라고 안 하는데, 김희진, 황민경, 이소영 다 거의 그 완전 풀 주전을 쓸 수 없는 선수들이 이렇게 많은 연봉을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쪽에 투자가 어렵죠. 그러니까 백업이 이렇게 퀄리티가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업은행은 이 팀 디렉터가 필요합니다. 디렉터. 그러니까 감독은 그 유럽 축구를 보면 감독은 이 구성된 선수를 잘 활용하고 전술을 짜는 사람의 그 역할이 크고 주요 역할이고, 결국에 큰 연봉에서 이 팀이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본에서 그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고 선수를 구성하는 거는 디렉터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업은행은 그 감독보다 디렉터가 지금 더 필요해 보여요. 이미 근데 계약을 다 해놨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 팀의 그 비효율성이 너무 커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수비만 잘해서는 중위권도 어렵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 올 시즌에 제가 볼 때는 중위권 가기도 좀 쉽지 않아요. 하위권 저는 좀 예상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어떠신가요? 전망했던 것처럼 기업은행은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선수 영입에 있어서 굉장한 패착을 했고, 그 부분은 전적으로 김호철 감독의 책임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단 프론트가 잘못 영입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김호철 감독은 선수 영입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기업은행은 김호철 감독의 선택을 웬간하면 들어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이소영 영입이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이소영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득한 이야기는 이미 유명하고, 이주아 역시 김호철 감독이 픽했습니다. 이 픽들은 지난 3시즌 성적을 내지 못한 부분의 조급함이 만든 망작입니다. 이번에만큼은 성적을 내야겠다는 의지로 영입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이었고, 그 결과는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호철 감독은 매번 질 때마다 선수 탓으로 결론을 내는 하급 감독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팀보다 고리타분한 구식 배구를 하고 있고 열심히 수비하고 단조롭게 공격하는 2000년대 현대자동차식의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 기용 역시 이해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여러 망언을 만들어내셨는데 대표적인 거를 몇 개를 들어보자면, 자, 이소영의 어깨가 아프니까 너희가 더 잘해줘야 된다. 야, 빅토리아는 본인이 잘하는 줄 안다. 팬들을 위해서 김하경으로 쭉 가야 한다. 정말 망언이 참 많아요. 망언이. 이게 세대 차이일까요, 이게? 제발 모르면 좀 알려고 노력이라도 하시는 게 어떨까요?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관중들에게. 그게 제일 정확하지 않겠어요? 김하경의 플레이를 계속 보고 싶냐고요?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그 믿는 김하경이 후반기에 1승 10패를 만들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믿어야 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 외에도 김희진 옵션 챙겨주기 출전,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세터 교체, 매번 도망가는 외국인 선수들, 아베크롬비, 푼푼 다 도망갔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수장의 역할에 대한 반증입니다. 지지난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세터인 푼푼의 토스가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하더니 올 시즌에는 또 천신통의 토스가 시즌 직전에 느려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했고, 시즌이 지나면서 또 패가 많아지니까 또 토스가 문제라고 말을 바꾸는 것을, 입만 열면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는 요즘의 정치인들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저는 기업은행이 진정으로 팬들을 생각한다면 이 프론트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기업은행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감독이 바뀌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김호철 감독님께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배구 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레전드로 우리 기억에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배구도사 먼데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6라운드 실시간 중계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